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투자자들이 매매 선뜻 나서지 않아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 구제 방법의 하나로 헤어컷, 즉 부채 상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추가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를 움직일 변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과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체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보다 낮겠지만 대외 환경 탓에 4%대 성장을 기록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3개월째 상승하면서 중국 경제가 4분기에 바닥 탈출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최근 시장 친화형 복지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도 복지지만 일자리 창출과 재원 마련에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시장 친화적 복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 친화형 복지의 열쇠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받고 있죠. 아직까지는 사회적 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서서히 시장에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고 수익 모델도 갖추는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 이 내용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간판만 내걸고 예산만 받고 사라지는 곳들도 많아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죠. 여기에 대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02-전에4974부터 5번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 짚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3대 지수 출발은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다 소비지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 낙폭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다우지수는 13,025.58 그리고 S&P 500은 1,416.18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약보합권에서 3,010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유럽 재무장관 회의 등 중요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절벽 논의가 어느 쪽으로 진행될 것이냐, 이 이슈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어떻게 영향 끼칠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유럽 증시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갑자기 파란불 켠 나라들이 많았는데요. 네, 독일 의회가 그리스 지원안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미국에서 재정절벽 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변동이 거의 없었지만 소폭 내려갔습니다. 5,866.82 기록했고요. 프랑스 카크 지수 0.33% 내려가면서 약보합권에서 3,557.28 나타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강보합권에서 7,405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아시아 가보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오랜만에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2,000선 아래를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판단에 저가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항생 지수는 0.4%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45.13포인트 오르면서 9,446.01,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는 107.5포인트 오르면서 22,030.39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그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0.85% 상승하면서 1980선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환율 마감 상황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려가면서 1082.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톡톡 튀는 나라 밖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무슨 잊고 싶은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아닙니다. 예, 헤어스타일을 아주 심하게 바꾸셨네요. 네, 제가 저의 아름다운 미모 때문에 소식들에 예, 집중할 다음 수 없다는. 소식은 무슨 소식인죠? 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6,600억 달러가 있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일단 좀 빚부터 좀 갚고요. 천천히 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르웨이에서는 6,6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라 자산입니다. 이 나라 자산을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주서부터 뭐 그 한 2주 정도 계속 오름세와 내림세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소식 같습니다. Norway's 660 billion sovereign wealth fund, the world's largest, plans to invest about 11 billion as it enters the U.S. real estate market. 네, 노르웨이의 6,600억 달러가 그 중에서 1.7% 정도 되는 약 110억 달러를 미국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봐서는 분명히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노르웨이뿐만 아니고 지지난주 정도에 중국에서도요. 4,820억 달러 정도 맨하탄에 있는 오피스 타워의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들 펀드들이 계속해서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지표적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일반적인 뭐 집이나 다른 그런 부동산들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뉴욕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오피스 빌딩들은 더 이상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고요. 점점 조금씩 해서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도 하루속히 좀 살아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Father of the Internet, Why we must fight for its freedom. Father of Internet이 혹시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빈톤 서프죠. 네, 그렇습니다. 빈톤 서프라고 지금 구글에서 인터넷 에반젤리스트의 그 CEO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현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그 인쇄와 전화기 이후에 가장 큰 인간의 발명품이다라는 그런 뭐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빈톤 서프는 이게 지금 위협받고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뭐 노스 코리아, 즉 북한 또는 쿠바 이외에 이런 사회주의적인 그런 바탕을 둔 나라들 이외에도 42개국이나 바로 인터넷에 대해서 필터링과 센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굉장히 나쁜 소식이라고 빈톤 서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실 미국 전체 경제의 13% 비즈니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베이스된 업체들인데요. 인터넷은 매일매일 수백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새로운 창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나라가 정부가 개입해서 막는다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뭐 경제학에서는요 트랜스페런스 핸즈 그래서 이제 뭐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어떤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정부 개입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어떤 비즈니스 관련돼서도 정부가 인터넷에 개입하는 것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막고
또 이것의 발전을 막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유튜브나 페이스북, 스카이프 이런 곳에서 굉장히 센서십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이 사용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처음에 소개됐을 때 의도했던 것처럼 조금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부와 지식을 재분배하는 데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네, 마지막 소식은 워런 버핏의 소식입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워런 버핏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요,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내는 곳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과거의 것들을 한번 보면요, 2008년도 전반적인 경제 금융 크라이시스 위기가 있었을 때 워런 버핏은 사실 50억 달러를요, 골드만삭스에다가 투자를 했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크게 돌려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2011년도에는요, 모두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주식들을 다 팔아치울 때 워런 버핏은 여기서 또 50억 달러를 여기 주식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매입을 통해서 또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요번에 또 워런 버핏이 위기를 기회를 삼아서 스페인 소재에 있는 카이사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카이사 뱅크 중에서도 이제 보험 부분에 관련해서요, 7억 7,9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로 인해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더 탄탄해지면서 사실 주가가 상승세를 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은 카탈루니아 지방에 있는 그런 어떤 은행들이 카이사뱅크에 있는 보험 부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가 다시 다 돌려서 빼내려고 했는데 버펫의 투자로 인해서 투자가 점점 상승세를 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버펫한테 많은 분들이 버펫과의 한 번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몇만 불을 투자를 하고 또 버펫과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버펫의 이런 그의 행보를 봄으로써 그에게 좀 더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럽이 굉장히 위기다 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조성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또 이런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는 여러 나라들에도 다시 한번 조심히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미래를 읽어내는 식견이 중요하겠습니다만 투자 전략 세울 때 때로는 역발상적 접근이 중요하지 않나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매일경제신문의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톡톡 튀는 외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12월의 증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12월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두려운 부분이 어찌 보면 미국의 재정 절벽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좀 뉴스가 나왔지만 역시나 공화당하고 그리고 오바마하고 이렇게 기싸움을 팽팽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노이즈가 나올 것이고 그 노이즈에 대해서 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로 봤을 때 2,000선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과감한 기대감보다는 어찌 보면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기다림의 미학을 통해서 기다렸다가 샀다가 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의 보폭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느냐 아니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습니다만은 또 12월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관전 포인트 있으면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가 또 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하는데 22
그러니까 유로존 EU 재무장관 회의가 좀 있고요. 뭐 물론 뭐 지금 뉴스는 좀 나왔긴 했지만 독일에서 그리스를 승인했다는 면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6일에는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유럽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히 진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하고 또 덧붙여서 뭐 13일에는 EU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뭐 그리스 위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뉴스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9일에는 뭐 그냥 번외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선거가 있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있는데 최근에서 또 대규모 공급 계약 파기 네네. 증시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불황이 좀 깊어지면서 네. 수주가 무산되는 사례가 좀 속출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투자자들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뭐 일단은 그 올해 크게 늘어난 공급 파기 건수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 2008년에는 53건, 뭐 2009년에는 54건,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물다가 2012년 올해 11월까지 한 66건 정도의 대규모 공급 파기 사건이 좀 일어났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뭐 글로벌적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이 미분양 건수가 좀 많아지는데 그런 미분양 건수 뿐만 아니라 또 더군다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중도금에 대한 뭐 이자를 대신 납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분양가를 조금 더 내려준다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들어오는 입장에 있어서는 경기가 좋아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글로벌하게 공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좋지 않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석유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공급 파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역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해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배에 대한 수주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또 수주 파기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또 손쉬운 이유가 조선해 같은 경우에는 좀 살펴본다 그러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금의 포션 자체가 좀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에서 50%를 계약금으로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배를 받기 전에 미리 50에서 70%의 돈이 이미 인도가 되고 배를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약금이 굉장히 줄어들고 처음에 받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 돈을 주는 횟수도 점차 늘어나고 배를 받을 때 가져가는 그러니까 배를 받을 때 그 지불하는 금액 포션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공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가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최근에 그런 수주 파기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환 리스크 네. 계속해서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원화는 계속 절상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엔화하고 달러와의 가치는 계속 절하되면서 네. 환율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되는지요? 일단은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뭐 좀 어찌 보면 귀가 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그럴 측면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환율의 피크치는 좀 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좀 비교를 해야 될 나라가 뭐 미국, 중국 뭐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 어찌 보면 좀 일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현대차를 좀 추천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 엔화 약세와 그리고 원화 강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갭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뭐 이런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1개월 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어찌 보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화가 거의 3%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던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그러니까 거의 뭐 0.4,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하는 강세가 되고 엔화는 약세가 더 보였던 측면에서 이 그래프를 지금 보시자면 약간의 좀 꺾임새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 제가 지금 찝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일본 엔화 현상이고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부분은 약세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꺾인 측면이 좀 있었고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러니까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약간의 약세를 보이는 이런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래서 좀 추천을 드렸던 게 현대차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양적 완화를 계속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일본에서도 양적 완화를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죠. 뭐 ECB에서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런 말들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수출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에 대한 그런 점검과 그리고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얼마만큼 많이 증가를 해가는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기업에 대한 그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경쟁력 부분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누는 중에 뭐 12월에 이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요?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재정 절벽에 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의 그런 자동차 판매 대수하고 그리고 그런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그런 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들을 통해서 과연 미국이 이제 샌디의 여파가 얼마만큼의 좀 그런 측면이 있었고 앞으로 경기가 얼마만큼 좋아질지에 대한 그런 경기 지표를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좀 덧붙여서 뭐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주가 상승세가 어찌 보면 좀 컸습니다. 그런 예. 면으로 있어서 반대면으로 좀 본다 그러면 뭐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SK 브로드밴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내수주하고 그다음에 셰일가스의 부분에 있어서의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 그러면 이제 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랐던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 가시면서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 뭐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 정도의 가장 강세를 보였던 측면에 있어서의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정확히 반대로 움직인 측면이 조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의 좀 고점에 있는 건 매도를 하고 저점에 있는 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의 투자 전략과 함께 이번 주간 한 주간의 이제 투자 전략을 네. 세워주셨는데 지금 뭐 시간이 한 20초 남았습니다만 네네. 내년의 코스피 지수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코스피 지수는 뭐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게 워낙 그냥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상저하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부분이 좀 어쩌면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주가는 좀 예측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월화수는 제가 방송을 하니까 늘 제 방송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을 좀 빼시는군요. 네. 오늘 하나증권의 김감렬 과장과 함께 네네.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우리 경제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표학길 교수 준비하고 계시고요. 사회적 기업이 시장 친화형 복지의 열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